안녕하십니까.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회원님들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다운 장미의 계절 6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제16차 조참 포럼이 있는 6월 29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정말 6월이면 1년에 12개월 중에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정말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영어에 흔히 하는 표현 중에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흘러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2021년도 정말 상반기가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간 만큼 이제 7, 8월 무더위를 잘 보내시고 그리고 9월부터는 또 우리 KBFF 회원님들께서도 보다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가정과 일터마다 그런 무궁한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6차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KBFF Korean American Businessman Friendship Forum 조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보험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저희가 한미 간의 기업인 친선 포럼인 만큼 또 그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는 에바 글로벌 홀딩스의 전하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16차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주요 내빈 소개와 임원 소개를 원래 해야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국인 만큼 내빈 소개 및 임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역시 오프라인에서 여러 회원님들을 정겹게 반갑게 만나서 식사와 함께 그런 담소와 또 이런 비즈니스 교류 엑스체인지 하면 너무 좋은데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게 됨을 회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의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사회적으로 정말 한국 내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한미 간에 많은 또 그런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고 계시는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KBFF의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영어 학교 시사 영어사 YBM 그리고 또 한국 국제 외국인 학교 Korea International School KIF로도 유명하신 YBM 시사 홀딩스의 민선식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선식 회장님께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계절은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활동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우리도 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못 만나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강연 맡아주시기로 회의 승낙해 주신 우리 연원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강연을 가지고 또 우리 회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줌 미팅에 나와주신 여러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연사 소개는 저희 KBFF의 상금 부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길홍 상금 부회장님께서 연사 소개를 해 주실 텐데 김기롱 상금 부회장님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IMF, 월드뱅크, 인터내셔널 그런 파이낸셜 인스티튜션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ADB라고 해서 아시아 디벨롭먼트 뱅크에서 오랫동안 국제경제 전문가로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
지금도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한미 간의 그런 국제 교류의 중요성을 아시고 저희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KBFF 본 포럼에 또 상금 부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저희 KBFF의 김길홍 상금 부회장님께서 오늘 대경제정책연구소 KIEF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의 연원호 박사님, Dr. 원호연 박사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KBFF의 상금 부회장님이신 김기롱 상금 부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고 김기롱 상금 부회장님께서 오늘의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해주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원호 박사님은 미중관계 전문가로서 미국과 중국 관계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해오고 계십니다. 연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신 뒤 미국 UC 샌디에고 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들어오셔서 현재 중국 경제실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우리가 미중 경쟁의 본질을 잘 이해해서 좀 더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통찰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연원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는 세종시 사무실에 있고요. 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유장희 원장님, 전 원장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빨리 발표를 일단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과 향후 전망인데요.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맞닥뜨리고 있는 미중 간의 이런 경쟁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기술 격차, 두 나라의 기술 격차, 그리고 중국 경제가 향후 어떻게 미국 경제를 추격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지금 현재 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인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런 GDP는 PPP 기준으로 이미 2017년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이 디펜스 스트래티지,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이 백서를 내고 있는데 이 백서도 보시면 2018년 이전에 세 차례가 있었고 이제 2018년에 네 번째가 나왔는데 이전 세 차례에서의 그 미국의 국방 전략의 프라이머리 미션은 엔타이 테러리즘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국방 전략의 프라이머리 미션이 이 중국에 대한 그 어떤 대응 이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트럼프 정부 당시에 이 관세 전쟁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맨 왼쪽에 이 무역 전쟁, 무역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중국이 미국에 한 7.5% 평균 관세를 매기고 있었고 미국은 중국에 한 3.1% 정도 평균 관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하면서 관세 전쟁이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tit for tat 같이 이제 중국의 어떤 관세율 이거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3% 양국이 평균 관세율을 서로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이 통상 분쟁 또 이런 안보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기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배경으로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그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는데 이날 동시에 나왔던 이 배경으로 나왔던 보고서가 301조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US Section 301 리포트 안에 이제 그 보시면 가장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제 기술 관련입니다. 첫 번째가 강요된 기술 이전을 중국 정부가 강요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기술 인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해외 자산 M&A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 및 영업 비밀 탈취를 위한 불법적 해킹을 하고 있다. 이 이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통상 분쟁의 원인은 저는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백악관에서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 대중국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추가 관세 이 부과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과 그 지식 재산권 IP에 대한 관행 이런 것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기술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예전과 다르게 이 첨단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첨단 기술 특히 이제 5G, 뭐 6G, 뭐 빅데이터, AI, 로봇 그런 양자, 퀀텀 뭐 이런 기술들이 전부 다 민군 겸용, 그러니까 듀얼 유즈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패권에 가까워지고 군사적으로도 패권에 가까워집니다. 예전에 이제 냉전 시기에 보시면 핵 기술이라든지 뭐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 전용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 핵 개발에 성공은 했지만 지금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술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기술들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기술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작년 초에 일본의 니케이 신문에서 조사했던 이 특허 건수 관련된 그래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2000년, 2010년, 2017년 비교를 해보시면 이 향후 중요해질 10대 분야를 이제 니케이 신문에서 그 본인들이 설정을 했는데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2000년에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수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점차 이제 중국이 올라오고 있고 2017년에는 1위 자리 10개 중에 9개를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퀄리티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개수만 퀀티티만 봤을 때는 중국이 1등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미국이 2등을 하고 있고 좀 재미있는 점은 한국이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4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도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제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았는데 기술에 그러면 미중 간의 격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R&D 인풋, 아웃풋 이렇게 차례로 보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풋을 보시면
R&D 지출은 여전히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중국이 가파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구자 수는 이미 중국이 앞서고 있고 사실 인구수로 생각을 해보자면 인구수가 거의 중국의 인구가 미국 인구의 4배가 넘기 때문에 뭐 이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 인구수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기술이라는 거는 공공재의 성격,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퍼지는 그런 모두가 공유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절대적인 숫자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와 인력을 갖고 얼마만큼 아웃풋을 보이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 이 SCI 기준 논문의 숫자를 보면 이미 2017년에 미국을 앞질러 나아갔고 그리고 국제 특허 출원 수도 사실은 제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중국이 2위였는데 2019년 가장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이런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도 경제학자다 보니까 이제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풋 아웃풋 얘기는 많이 하는데 과연 그 생산성,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좀 PCT 이제 국제 특허를 갖고 이제 계속 추정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 표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이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파 기술 혁신의 노동 탄력성하고 베타 기술 혁신의 자본 탄력성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첫 번째 칼럼 알파 쪽이 베타보다 크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알파보다 베타 뒤에 두 번째 칼럼이 더 큽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현재 기술 수준, 현재 그 능력으로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그러니까 R&D 인력을 더 투입을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국제 특허를 만들어내는 성격을 갖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R&D 인력보다는 지금 수준에서는 투자를 돈을 더 많이 투입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국제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하고 한국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런 인재 정책, 뭐 천인 계획, 만인 계획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유수한 인력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빼내오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의미 있는 전략으로 보이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뭐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도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R&D 과학기술 분야에 이제 투입 또 반도체라든지 이제 첨단 분야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유효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프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그려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중국, 파란색이 미국인데요.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세기 들어와서 거의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단계에서 효율적인 단계로 올라오고 있고 2015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미국의 효율성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더 적은 금액과 더 적은 R&D 인력으로 더 많은 국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이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것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또 반대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식재산권 수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흑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계속 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의 그 원천 기술 사용료를 계속 지불을 하면서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이제 응용 기술을 만드는 데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용 기술을 기존의 그런 원천 기술을 활용한 응용 기술을 만드는 것, 그것을 이제 이노베이션에서는 중국이 강하지만 원천 기술 자체, 인벤션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생각했을 때 중국이 미국이 설정한 그런 질서에 중국이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원천 기술 부분을 공략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보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AI 관련된 그냥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중국이 보시면 이제 파란색입니다. 여기서는 숫자로는 많지만 오른쪽에 특허의 질을 보시면 거의 뭐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이제 미국 기업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좀 중국이 아직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추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첨단 기술이 될 것 같고, 2019년에 이제 월드뱅크하고 중국의 DRC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Innovative China라는 보고서인데 그 안에서도 세 가지 D가 중요하다. Removing distortions. 그러니까 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Accelerating Diffusion이라고 해서 최신 기술을 보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Fostering Discovery, 그 테크놀로지를 첨단 기술을 발굴하는 게 이제 3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에 그냥 그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국 예산국, 의회 예산국에서 10년 전망을 내는데요. 그 전망과 그다음에 IMF 올해 그 4월에 나왔던 데이터를 사용해서 시나리오별로 중국 경제 성장률을 좀 전망을 해보았는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중국이 comprehensive innovation 했을 경우, moderate innovation 했을 경우, 그다음에 제한적인 limited innovation밖에 못했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 봤을 때 먼저 첫 번째 중국이 가장 잘했을 경우에는 한 2033년이 넘어서면 미국 경제를 추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 moderate innovation 보통 수준을 했을 경우에는 한 2040년 정도에 미국 GDP를 추월하게 됩니다. 명목 GDP를. 그리고 limited innovation 했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하고 한 90% 수준까지 따라갔다가 이제 꺾이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제가 미국이라면 이제 이 리미티드 이노베이션 하게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지연하는 또는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전략을 필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요약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혁신을 지연 또는 방해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원천 기술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 이런 것 위주로 지금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펴고 있다.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은 일단 목적은 첨단 기술의 탈동조화, 테크 디커플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은 일단은 2018년에 제정했던 2019년 국방수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 예산처럼 이제 만드는 것인데, 그 안에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출 제재 관련해서 이제 에크라라고 보통 많이 말하는 수출 통제 개혁법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수입 관련 제재가 889조에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자 제재가 있습니다. 이제 퍼마법이라고 해서 퍼마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이 세 개가 2019년 국방수권법에 들어와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미국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에 이렇게 그린 것처럼 주관 기관은 각각 다르고, 핵심 키워드는 일단 수출 제재는 엔티티 리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기업들 엔티티를 정하고, 이 엔티티한테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것을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제재 수단이 수출 제재입니다. 그리고 수입 제재는 미국이 정보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는
우리는 조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889조입니다. 그리고 투자 제재는 TID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것은 Technology Infrastructure Data입니다. 그래서 Critical Technology, Critical Infrastructure, Sensitive Data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다 심사를 하겠다.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M&A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게 TID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 아예 TID 비즈니스라고 이제 법안에 나오는데 TID 비즈니스 관련성이 있으면 본인들이 심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매그나칩이라고 이제 반도체 회사가 중국계 사모펀드가 올해 3월에 이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피어스 미국의 시피어스가 이제 그 심사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나라 산자부도 산업부도 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피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매그나칩 인수 안 된다고 검토 보고서를 냈고요. 일단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금융 제재가 최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출 통제는 미국에서 특정 기술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14가지. 근데 사실은 이게 초반에 이제 입법을 했을 땐 14가지였지만 지금은 한 37가지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 첨단 기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관련된 것들에 대한 수출, 그것을 이제 엔티티 리스트에 올라온 기업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secondary sanction이라고 해서 이런 미국의 법을 따르지 않는 제3국의 기업,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게 해놓았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항상 물건을 팔 때는 수출을 할 때는 엔드 유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종 사용자가 누군지 그것을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국 유학생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국 내에서 기술 이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리스트 같은 경우에 중국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14번째가 지금 빠져 있는데 6월 24일에 또 한 차례 중국 관련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하나 더 들어왔고요. 보시면은 이제 산업을 이유는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남중국 문제 이런 것인데 산업을 보시면 다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목표는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수입 제재를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게 5개 기업이 있습니다. 화웨이 ZT는 이제 5G 관련된 기업이고, 다화 테크놀로지 하이크비전은 CCTV 관련된 기업이고, 하이테라는 이제 그 경찰들이 사용하는 이제 무전 이런 것들을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 5개를 아예 법안에 명시를 하고 2019년 8월부터는 이들이 만든 기업 그 제품이라든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정보 조달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들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의 제품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우리나라 LG U+가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LG U+가 그 화웨이 5G 장비를 뭐 전국적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된다면 LG U+를 사용하는 한국의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5G 망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미국의 정보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파워풀하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이제 사전 로비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고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6천억 달러 규모이고요. 정보 조달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그 엄격하게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앞으로 향후 더 엄격하게 시행이 된다면 좀 문제가 파장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투자 제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ID 관련해서 제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틱톡이랑 위챗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영업인데 이게 데이터 관련성, 그러니까 미국 시민에 대한 그 센시티브 데이터를 다룬다는 점에서 제재를 했던 것이고,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구글, 페이스북도 사실은 Pacific Light Cable Network라고 해서 그 이 해저망을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원래는 그 홍콩 쪽으로 LA에서 홍콩으로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9월에 우리는 홍콩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대만, 필리핀으로 이제 우회한다라는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트럼프 정부 때는 클린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6가지 분야 이것에 대해서 다 규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클린 네트워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용어 자체는 없어졌는데 기조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기조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대중 정책을 먼저 이제 조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어떻게 보면 배경과 기본적인 툴셋입니다. 미국이 어떤 툴셋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렸고 이제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먼저 가장 중요한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동맹과 이제 가치, 동맹을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가치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바이든이 이제 통상 3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국내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에 부응을 하겠다. 그리고 노동과 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통상 교섭을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재 관세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중시, 공급망 최근 이제 재편 움직임이라든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천문학적인 투자 이런 것이 이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 환경 정책 같은 경우 중요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지만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중국을 압박하겠고요. 그리고 제재 관세는 일단은 사용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USTR의 이제 타이 그 대표도 얘기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23% 추가 관세를 없앨 생각은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그런 대중관계에 있어서 레버리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는 역시나 기후나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제 뭐 핵 비확산 이것은 최근에 이제 국가 안보 잠정 지침에서도 나와 있지만 핵 비확산에 관해서는 중국과 같이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미국이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협력 불가능한 분야는 역시나 첨단 기술, 가치,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재편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국가 그 안보 전략 잠정 지침이 3월에 나왔는데 올해 3월에 거기 보시면 가장 이제 중요한 문구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이 중국을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결합한 어떤 잠재적이고 유일한 경쟁자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서도 첨단 기술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당연히 동맹과 이제 가치를 또 중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임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특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툴셋을 어떠한 툴셋을 사용했는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오른쪽에 이제 음영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분야는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제재는 결국에 이제 수출입 제재, 투자 제재, 그리고 이제 금융 제재는 보통 경우 이제 재무부가 SDN 리스트라고 해서 Specially Designated 뭐 Nationals and Persons List라고 해가지고 Personals List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SDN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기에 등재가 되면은 이제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홍콩 그 민주주의 문제에 관련해서 그 캐리 램 그 행정장관이 이 미국과의 거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사용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홍콩 내에 있는 중국 은행들도 램 장관하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세컨드리 생션에 걸려서 미국 금융기관과 이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전액 지금 그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지만 보통 경우에는 이제 이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미국 내에 어떤 회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금융 제재를 기업에게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 미중 관계 관련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좀 보고 싶으시면 항상 매년 나오는 이 국방수권법을 보시면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통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중국의 인재 계획, 천인 계획 같은 것, 또는 이제 기술 탈취에 관한 것, 아니면 5G, 6G 관한 것이라든지 공자학원, 그리고 뭐 해킹 관련돼서도 있고, 또 우주 경쟁에 관한 것도 최근에 상당히 미국이 대중국 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 경쟁.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설정에 있어서도 중국 표준 2035라고 해서 중국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나왔던 공급망 조사 보고서입니다. 2월 달에 이제 행정명령을 냈고 100일 동안 조사를 해라라고 해서 6월 초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메인 보고서는 내년 2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나온 보고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뭔가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미국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너무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제조 역량을 국내적으로 너무 쌓지를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갖고 있고, 국내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역량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앞으로 이제 펼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 많이 유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좀 굉장히 민감하고 또 파워풀한 제재인데, ICT 공급망 제재라고 해서 아까 제가 수입 제재 889조는 5개 회사만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정보 조달만 했을 때에도 연간 6천억 불 규모인데, 이 올해 3월에 발효된 ICT 공급망 제재는 이것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회사 자체를 5개 회사가 아닌 적국의 모든 ICT 회사로 규정을 했고요. 이 적국 안에는 6개 국가가 들어갑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그리고 이제 쿠바가 들어가고요. 이 적국의 ICT 회사와 거래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보 조달이 아닌 정보 조달 플러스 민간 비즈니스,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들과의 거래가 있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토 대상 제품의 범위도 단순 아까 5개 회사의 그런 제품이 아닌 뭐 웹카메라라든지 모뎀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모든 ICT 관련 이 제품 관련 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무부에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월 달에 발효가 됐고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금융제재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인민해방군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군산 복합체 관련 중국의 기업들, 여기에 대한 제재가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리스트를 이름을 바꾸고 또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59개 기업을 넣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CCMC 리스트라고 해서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Chines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Companies 리스트라고 이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이제 주관을 하고 이것을 리스트를 관리하게 되는데 기존에 원래 이제 CCMC 리스트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44개 기업,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가 31개 기업을 갖고 있었고 리스트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6월 3일 개정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다 겹치고 재무부 리스트가 더 많아졌습니다. 59개 기업.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앞으로 이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이제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들어간 이 59개 기업에 관련돼서는 직간접적인 주식 거래, 그러니까 지분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2일부터 이제 거래를,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사는 거는 안 되고요. 지금은 일단 됩니다. 이 두 달은 유예 기간을 줬는데 8월부터는 이제 사는 건 안 되고, 그리고 내년 6월 2일까지는 전량 다 팔아서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사실은 기존 기업들에 대해서 시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6월 3일 개정을 통해서 더 기업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금액이 앞으로 이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무부에서는 이제 Military End User List라고 해서 또 비슷한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출 기업들한테 참고하라는 정도로 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것은 이제 금융 투자,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이들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미국이 제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은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이런 티포테 전략이 아닌 자체적인 그런 제도 정비, 그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 기술 개발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쌍순환 발전이라는 건데요.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쌍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듀얼 서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순환과 내부의 순환 두 개의 순환을 돌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듀얼 서큘레이션 중에 가장 초점은 시진핑 주석도 얘기했지만 내부 도메스틱 이 내순환에 있고 내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수요 개혁과 공급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를 확대하고 공급 쪽에서는 이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가 확대가 되려면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소비가 확대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생산성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이 여기서도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공급 쪽의 개혁도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자기네들이 약간 소외되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중국 안에다가 모든 생산에서부터 이 소비까지 모든 공급망을 다 갖추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기술 혁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기술의 자립 자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핵심 기술에 대한 이런 차단에 나서니까 중국도 우리도 그러면 이제 10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핵심 기술,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러한 전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자립 자강 전략을 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양신일중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신형 인프라, 신형 도시화, 그다음에 하나의 중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중국 만들겠다. 또 이제 그 경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안에서 1조 4천억 달러 정도 5년간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이 미국 따라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비슷한 아까 보여드렸던 에크라라든지 수출 통제라든지 퍼마 외국인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법을 따라한 법들을 제정하고 지금 발효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들을 활용한 어떤 제재 사례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자기네들도 이제 뭔가 법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만약에 이제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는 이런 수출 규제라든지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된 중국의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법에서 그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중국 진출할 때도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발표를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시작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연 박사님 강의를 잘 들었고 역시 전문가 박사로부터 자세한 그 실무적 차원의 그 미중 간의 경제 전쟁의 정보를 알게 되어서 그 확실히 그 그림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도 이제 WTO 멤버 아닙니까? WTO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 비차별적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도 WTO 멤버이기 때문에 또 미국은 물론 WTO 주요 멤버고 그 주요 멤버들끼리 이렇게 비차별적 원칙을 좀 지켜나가야 될 터인데 중국만 꼭 집어서 이렇게 강력한 규제, 통제를 해도 괜찮은 건지 그 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질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미국의 대중 제재 방침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한국 기업은 그 미국의 그 대중 견제 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하고 있는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도 이 WTO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WTO 멤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룰을 지켜줘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보인 것처럼 그 추가 관세 그 전쟁, 관세 전쟁에서도 보시면 이거는 아까 그 유장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비차별이라든지 최애국 대우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서로 간에 둘 모두 이제 위반하는 그런 양태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어떻게 보면 WTO가 지금 마비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 WTO 체제 안에서 뭐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미국도 이 제재에 나설 때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본인들이 이것을 중국들이 악용했다. 이것을 그냥 활용을 해가지고 성장하는 데만 하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제재를 시작했는데 일단은 그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상원에서 통과한 그 법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규모, 투자 규모 아니면 보조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만 한 520억 달러 그리고 또 엔더스 프론티어 액트가 한 1,200억 달러 정도 이제 조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유럽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한 1,500억 달러 정도 이제 산업 정책을 펴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보조금 전쟁 약간 WTO 이념과는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WTO에서 맞다 아니다를 논의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순간이 적절치 않은 순간이지 않은가 좀 WTO를 내세우면서 뭔가 다자주의를 얘기하는 거는 요즘 사실은 중국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기업 관련돼서는 그 미국 제재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 기업은 잘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화웨이 관련해서 반도체 제재가 두 번에 있었는데
5월 달에 먼저 이제 미국의 상무부가 화웨이 반도체 제재를 했고 8월에 한번 다시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그 원인이 5월에 했던 제재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또 문구를 수정을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화웨이와의 어떤 신규 거래 이것을 중단했고요. TSMC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컨더리 생션을 우리 기업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 통상에 있어서 달러 패권, 미국 금융기관들이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어떤 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이 기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위안화, 만약에 중국의 위안화가 어떤 달러와 같은 그런 패권 아니면은 어떤 동등한 위상을 갖지 않는 한은 이 달러가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한국 기업은 미국의 아까 그 말씀드렸던 법안들 사실 아까 에크라라든지 펄마 이런 전부 다 이제 미국의 국내법입니다. 국제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다 따르고 있는 것은 미국의 달러 패권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린 따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따르고 있고요. 그럼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KBFF 사무국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 KBFF 사무국에서 Dr. 연 박사님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들을 잘 전달해 드려서 추후 답변을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사무국에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희 KBFF의 예비 회원 및 정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 포럼 사무국에 저희 포럼 소개 브로셔와 예비 회원 및 정회원님들을 위한 입회 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포럼 사무국으로 꼭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연락 번호와 이메일은 아래 PPT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 포럼 KBFF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 Embassy of USA in Republic of Korea와 함께 매년 연례 행사로 yearly 이벤트로 진행을 해오고 있는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대미 경제 투자 컨퍼런스인 Select USA 2021 올해 프로그램 행사 역시 저희 KBFF 컨퍼런스 행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이번 달 6월 7일에서 6월 11일까지 무사히 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저희 KBFF 조참 포럼이 아쉽지만 무더위가 심한 7월과 8월 여름 중에는 휴식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오는 9월에 저희 KBFF Korean American Businessman Friendship Forum KBFF 일반 회원님들 및 정회원님들 그리고 비록 저희 KBFF 회원은 아직 아니시지만 곧 가까운 미래에 저희 KBFF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많은 성공한 젊은 기업인 경제인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KBFF에 많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9월에 또 특별히 훌륭한 연사님을 모시고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다양한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훌륭한 연사님을 모시고 저희 KBFF가 여러 회원님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KBFF의 여러 훌륭하신 회원님들, 일반 회원님들, 정회원님들, 네, 지속적인 관심과 또 상호 협력, 파트너십에 큰 감사를 드리며 KBFF 회원님들께서도 비록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분들, 주변 이웃분들, 그리고 친구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기쁨 가득한 7월과 8월 여름을 잘 보내시고 수학의 계절인 올 9월에 다시 씩씩하고 힘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9월에 있을 KBFF 제17차 조찬포럼 행사의 정확한 날짜와 장소 또 특별 연사님은 저희가 추후에 회원님들께 일일이 이메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차 저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Korean American Businessmen Friendship Forum KABFF 조찬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